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역사상 최대 하루 하락률인 22.6% 폭락하며 그 충격은 전 세계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영국은 이틀간 약 23% 폭락하고 홍콩은 하락세가 너무 가팔라 시장을 일시 폐쇄했으나 재개장 후 하루 만에 33% 폭락했으며 호주는 한 달 동안 약 41% 하락합니다. 블랙먼데이 당시 한국 증시는 전 세계적인 패닉 속에서도 경이로울 정도로 평온한 섬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충격은 뉴욕의 소식이 전해진 10월 20일부터 나타났는데 전날보다 약 2.3% 하락한 504.38을 기록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의 20%대 폭락과 비교하면 하락폭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충격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10월 26일 코스피는 곧바로 전고점을 탈환하며 다시 우상향 랠리를 시작합니다. 한국만 멀쩡했던 이유는 당시 한국 증시는 외국인이 직접 주식을 살 수 없는 폐쇄적인 시장으로 글로벌 자금의 패닉셀이 원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경제 펀더멘털이 배경이었는데 당시는 3조 호황의 정점이었고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정부는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강한 증시 부양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던 점도 한몫했습니다. 미국 다우 지수가 블랙 먼데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2년 가까이 걸린 반면 한국은 폭락은커녕 1987년 500선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1989년 4월 역사상 처음으로 1000포인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수치는 당시 한국 경제가 가졌던 에너지가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일본은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고 하던 시절로 전세계 달러를 끌어들이는 호황의 시기였고 한국은 2차 석유 파동과 정치적 혼란으로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1인당 GDP 1700달러의 개도국이었습니다. 1985년 미국과 일본 간 플라자 합의로 일본 엔화 가치가 강제 조정되고 이로 인해 엔화 가치가 폭등하며 당시 250엔이던 달러가 1년 만에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엔고가 터지자 일본 제품 가격은 뛰고 한국 제품은 앉아서 반값 세일 효과를 보게 되며 저금리, 저유가까지 겹치는 이른바 3저 호황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70년대 후반 철강, 조선, 화학에 올인했는데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공장들은 가동률 낮은 애물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전 세계가 비싸진 일본 제품 대신 살 수 있는 중화학 공업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뿐이었습니다. 본격화된 3저 호황 시기, 한국의 경제정책은 넘쳐나는 달러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 기회에 체급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집중되었습니다. 1985년 기준 한국의 총 외채 규모는 약 467억 달러였는데 당시 한국의 GDP는 약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나라 전체가 생산하는 부의 거의 절반이 빚이었던 셈입니다. 외채 규모가 당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세계 4위였습니다. 앞선 세 나라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은 다음 차례는 한국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외 빚이 많았던 이유는 70년대 중화학공업 투자를 위해 해외에서 막대한 차관을 들여왔고 1차 석유 파동으로 기름값이 오르자 수입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80년대 초 미국이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대폭 올리자 빌린 돈 이자 갚는 데만 수출해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저 호황은 그야말로 천운이었습니다. 흑자폭이 커지자 고금리 차관부터 우선적으로 갚아나갔고 1985년 467억 달러였던 순외채는 1989년 말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3, 4년 만에 빚쟁이 국가에서 빚없는 나라로 탈바꿈한 유례없는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기술 집약 산업으로 정책 지원을 퍼붓게 되는데 이때 반도체 및 자동차를 집중 육성하며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올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브르 합의는 플라자 합의 이후 발생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G7 7개국 재무장관들이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모여 체결한 협정입니다.
플라자 합의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자 였다면 루브르 합의는 달러가 너무 떨어졌으니 이제 그만 멈추자라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 가치는 2년 만에 엔화와 마르크화 대비 약 40에서 50%나 하락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너무 낮아지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했고 수입 물가가 치솟으며 미국 경제가 흔들릴 위험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일본과 독일의 경우 통화 가치가 너무 올라 수출 경쟁력 약화로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환율을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각국이 내수 진작을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일본에게는 독이었던 이 시기가 한국에게는 계속된 기회였습니다. 루브르 합의로 달러 하락세는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엔화는 강세를 유지했고 3저 호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한국의 가전, 자동차, 반도체가 일본의 자리를 꿰차며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3저 호황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단연 삼성전자의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은 1985년까지만 해도 64K 디램 가격 폭락으로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며 그룹이 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플라자 합의 이후 256K 디램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1988년 한 해에만 반도체에서 약 3천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1986년 일본 차들이 엔고로 가격을 올릴 때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최초로 수출한 차는 포니의 후속 모델인 엑셀이었습니다. 현대차는 마진을 거의 포기하며 미국 전역에 차를 뿌렸고 출시 첫 해 미국에서 16만 8천 대라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올리며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로 가는 기반을 닦습니다. 포항제철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과잉 투자 논란의 중심이었지만 저유가로 공장 가동 비용은 낮아졌고 엔고로 일본산 철강 가격이 치솟자 전 세계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들이 한국산 철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내 자동차 조선업의 호황으로 내수 물량까지 폭발하게 됩니다. 블랙먼데이 이후 한국은 세계 경제 위기를 완벽하게 비껴간 지구상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이 버블을 키우며 서서히 늪으로 빠져들 때 한국은 올림픽과 3저 호황이라는 훈풍을 타고 국가의 체급 자체를 개도국에서 중진국 상위권으로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1980년대 초반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썼던 미국은 80년대 중반부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췄습니다. 이 덕분에 증시가 몇 년간 엄청나게 올랐지만 1987년 들어 물가가 다시 꿈틀대자 새로 취임한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고 이제 파티는 끝났다는 공포가 시장에 깔렸습니다. 루브르 합의의 핵심은 달러 가치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자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선 국가 간의 호흡이 중요했습니다. 일본은 달러 하락을 멈추고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되는 숙제를 풀기 위해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을 풀게 되지만 그 돈들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집중적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버블을 형성하게 됩니다. 독일은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1987년 하반기 금리를 인상해버리는데 이는 루브르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루브르 합의가 깨지고 1987년 10월 중순 예상보다 훨씬 나쁜 미국의 무역적자 지표가 발표되면서 미국 자산을 팔아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감이 극에 달한 월요일 아침 뉴욕 증시는 개장하자마자 폭락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원인 외에도 당시 처음 도입되었던 프로그램 매매 시스템이 하락을 더 부채질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팔고 그게 다시 주가를 떨어뜨리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은 증시 폭락이 실물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급격히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고 이 저금리 기조가 한국의 3저 호황을 연장시키는 든든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엔화 강세를 계속 유도했으며 가격 경쟁력을 잃은 일본 제품 대신 한국산 가전, 자동차, 선박이 불티나게 팔려나갔던 것입니다. 1986년 처음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던 한국은 1988년 약 140억 달러라는 당시로선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합니다. 세계 경제는 흔들렸지만 한국은 88올림픽을 앞두고 거대한 인프라 투자와 소비붐이 일어나면서 내수 경기가 유례없이 활발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만은 아니었고 호황은 경제에 부작용도 남겼습니다. 증시와 내수에서 번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라는 자만심이 퍼지며 과소비가 늘어났고 기업들은 기술 개발보다 부동산 투기나 방만한 경영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입니다. 이 결말은 훗날 IMF 외환위기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일본은 금리를 올렸어야 했지만 세계 경제 눈치를 보느라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고 골든타임 상실이 일본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거품의 바다로 밀어넣었습니다. 결국 90년대 초 거품이 터지며 일본은 30년 넘는 긴 잠에 빠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